11월 13일 정치부회 시작합니다. 국내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나온 지 오늘로 꼭 300일째가 됐습니다. 미국, 유럽에서 다시 대유행이 시작된 가운데 우리도 최근 코로나 확산 추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연일 세 자릿수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데 오늘은 191명으로 200명에 육박했죠. 수도권 집단 감염 여파가 이어졌던 9월 초 이후 70일 만에 최다 기록입니다. 정부는 거리 두기 단계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부터 마스크 의무화, 다시 말해 정해진 장소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치가 시행됐습니다. 일부 불편한 점도 있겠지만요. 마스크와 손 씻기, 거리 두기 같은 기본이 지금으로서는 가장 효과 있는 예방책임에는 틀림없습니다. 네, 미리 보는 정치부회입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국회 나온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청와대 특수활동비 내역을 당장 공개하기는 어렵다면서 검찰의 경우는 특활비를 줄이고 수사비를 늘리는 게 맞다고 말했습니다. 또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는 법무부 장관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치 진출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이 시각 국회에서 최종 후보를 정하기 위한 끝장 토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개별 후보에 대한 이견도 크지만 무엇보다 이달 중 공수처 출범을 목표로 하는 여당, 그리고 시간에 구애받지 않겠다는 야당 측의 신경전이 예상됩니다. 민주당 김진표 의원 등 일본을 방문 중인 여야 의원 7명이 오늘 스가 일본 총리와 면담을 합니다. 박지원 국정원장에 이어서 불과 사흘 만에 스가 총리와의 만남이 이어지는 건데요. 한일 관계 개선의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관련 속보 회의 때 전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많습니다. 내려가서 본격적으로 정치부회의 문을 열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듯이 어제 하루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200명 가까이 나왔습니다. 정세균 총리는 오늘 거리 두기 단계의 격상을 심각하게 고려할 상황이라며 방역에 다시 경고등이 켜졌다고 했는데요. 내일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단체가 대규모 집회를 예고한 데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집회를 재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관련 소식을 신혜원 반장이 정리해봤습니다. 네, 먼저 이 국내 코로나19 현황입니다. 신규 확진자가 큰 폭으로 늘어서 191명. 70일 만에 가장 많습니다. 세 자릿수가 됐니 많이 하기에는 200명에 육박한 숫자입니다. 자, 국내 발생이 162명, 해외 유입이 29명입니다. 지역별로 보면요. 서울에서 74명, 경기 36명, 인천 3명 등 수도권에서만 113명이 나왔습니다. 서울 용산구의 국군복지단과 관련해 최소 14명이 확진됐고 동작구 카페와 관련해서도 총 9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추가 확진자는 국직부대 간부로서 간부 2명 그리고 공무직 근로자 2명이 되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합참과 국방부 영내 근무자 또 관련된 가족들 한 300여 명을 대상으로 검사가 진행이 되었고 현재까지는 저는 음성으로 지금 확인이 되었습니다. 자, 그 외의 지역에서는요, 이 강원도가 23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서 전남, 충남, 광주, 경남 순입니다. 자, 청정 강원도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도내에서 열린 교장 연수에 참석한 교장, 교감 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요. 이에 따라 강원도에선 이들 확진자와 접촉한 교직원 재직학교 24곳에 대해서 등교 중단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인제군에서는 금융 다단계 판매업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는 집단 감염도 발생했습니다. 하루 만에 9명이 나왔는데 이 중에는 고등학교에 다니는 자녀도 포함이 되어 있어서 학교 학생을 상대로 전수검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금융 방문 판매업과 관련된 주민입니다. 지난 11월 2일 차량 한 대로 5명이 함께 서울을 다녀와서 그곳에서 집단 감염된 것으로 추정합니다만 최종 역학조사 결과가 나와야 명확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충남에서도 꽤 많은 수가 나왔습니다. 충남 서산에 있는 공군 20 전투비행단에서 병사 7명과 군무원 1명이 잇따라 확진됐습니다.
해당 부대에서는 지난 9일부터 이틀 동안 성인지 감수성 등을 주제로 한 일병 집중교육이 있었는데 여기에 초빙된 외부의 민간 강사가 부대 내에 전파를 일으켰다고 합니다. 이 상황이 이렇다 보니 방역당국은 거리두기 상향 카드를 고심 중입니다. 지금까지 충남 천안과 아산, 강원 원주, 그리고 전남 순천과 광양까지 총 5개 지역이 자체적으로 1.5단계를 도입했습니다. 이 1.5단계의 기준은 수도권의 경우 1일 확진자 100명 이상, 비수도권은 권역별로 30명 이상, 강원도와 제주도는 10명 이상인데요. 자, 수도권과 강원도 이미 이 기준에 상당히 근접해 있습니다. 방역의 경고등이 켜진 상황입니다. 현재와 같은 증가세가 계속되면 거리두기 단계 격상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단체들이 토요일인 내일 서울 여의도공원을 비롯한 전국 30개 장소에서 전태일 50주기 2020 전국 민중대회를 개최한다는 방침입니다. 경찰에 신고한 인원은 13,000여 명 정도인데 실제로는 10만 명 규모가 모일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모이자 11월 14일 전국 민중대회로 13개 지역에서 10만의 함성으로 코로나 시대 민중의 고통과 분노를 보여주자. 자, 이 각 단체들이 모일 장소를 별도 공지하기도 했습니다. 정부의 100인 이상 집회 금지 수칙을 고려해서 여의도, 명동, 을지로, 광화문, 서울역 등등 도심 곳곳에서 99명씩 쪼개서 모이겠다는 겁니다. 경찰과 서울시도 이 집회를 허용했습니다.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되면서 서울시내 집회 인원 제한도 10명 미만에서 100인 미만으로 완화됐다는 설명입니다. 앞서 정부는 10월 3일 개천절 집회를 예고한 보수단체에 금지 통보를 내리면서 이 무관용 엄정 대응 방침을 밝힌 바 있죠. 반사회적 범죄를 집회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옹호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사회를 또다시 위험에 빠뜨린다면 어떤 관용도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니, 불법 집회에 참석한 사람을 지금 옹호하는 겁니까? 불법 집회지 않습니까? 광화문 집회를 통해서 감염이 돼서 사망한 사람이 사람까지 그렇게 사망까지 그렇게 많았는데 네? 그 사람까지 7명 이상이 죽었는데 그걸 지금 옹호하는 겁니까? 도둑놈이 아니라 살인자입니다. 살인자. 자, 거리두기가 완화됐다고는 하지만 이 확진자 수만 놓고 보면 개천절 집회를 앞둔 10월 1일과 2일에는 각각 77명과 63명, 그리고 전국 민중대회를 앞둔 어제 오늘은 143명과 191명입니다. 아무래도 코로나 재확산 우려가 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정부는 지금이라도 이 내일 집회를 재고해 줄 것을 요청한다라고 나섰습니다. 자, 그리고 여당 지도부도 일제히 이 주말 집회 성토에 나섰습니다. 보수단체는 안 되고 진보단체는 되느냐, 이 소위 이중잣대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적극 대응에 나선 겁니다. 민주노총이 주말 전국 여러 곳에서 집회를 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의 걱정을 존중해 대규모 집회를 자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방역에는 보수와 진보가 따로일 수 없습니다. 방역당국과 지자체들은 만약에 불법적으로 도심 집회가 이루어진다면 동일한 기준과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대처해 주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국회 운영위원회에는 노영민 비서실장이 출석했습니다. 야당은 정부가 집회 참석자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라고 요구했고, 노영민 비서실장도 방역에는 여야, 보수 진보가 없다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오늘 여당 원내대표, 당대표, 야당 원내대표, 야당 당대표가 모두 한결같이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이러한 엄중한 시기에 집회를 철회해달라, 연기해달라. 8월 15일 집회 때 노영민 시장이 그러셨잖아요. 더 세게 얘기하세요. 자, 앞으로 방역이 필요없고 이념이나 신념이 어디 있습니까? 노 시장께서 똑같은 잣대로 동일하게 적용을 해야지 된다는 겁니다. 그럼요. 집회가 허가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강한 말씀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참고. 확산이 되었을 때 집회 주동자들은 살인자가 될 수 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시죠, 강력하게. 제가 지난번에 그 과하다고 했던 표현을 다시 하라는 말씀입니까? 그때 당시에 국민에 대해서 살인자라고 했던 표현이
국민에 대해서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어디서 가짜 뉴스가 나오나 했더니 여기서 자꾸 나오는군요. 속기록을 보십시오. 저도 속기록 봤습니다. 어디서 가짜 뉴스가 나오나 했더니 비서실장님. 네. 그렇다고 그렇게 반응을 보이면 어떡해요? 우리가 그 당시에 거기 참석한 국민들한테 한 말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예, 알아요. 무슨 뜻으로 이야기하시는지 아는데 그렇게 발끈하실 일은 아닌 것 같고. 네, 그러니까 뭐 앞서도 저도 들려드렸지만 이 노영민 실장이 지난 4일 운영위에서 했던 그 발언. 도둑놈이 아니라 살인자입니다. 살인자. 네, 이 발언을 두고 논란인 겁니다. 이 노 실장은 국민을 대상으로 한 말이 아니라 집회 주동자에 대해서 한 말이다. 하지만 또 과했다고 생각한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반복했습니다. 네, 얼마 전에 그 살인자 발언으로 좀 고초를 치르셨죠? 좀 과했다고 평가를 스스로 하시고 사과하셨던데요. 과했습니까? 틀렸습니까? 네, 제가 그게 과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광화문에 모였던 국민들이 살인자라고 하셨던 것에 대해서는 입장의 변화가 없으신 거네요? 허위로 이렇게 자꾸 허위라니요, 안 실장님. 됩니다. 살인자 발언은 실장님이 하셨어요. 아닙니다. 제가 국민을 대상으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네, 일단 발제는 여기서 정리하고요. 들어가서 코로나 이야기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청와대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신규 확진 200명 육박, 주말 집회 재고해야. 네, 오늘 국회 운영위에서는요, 내년도 청와대 예산안을 놓고 이제 심사가 진행이 됐는데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특히 뭐 특활비라든지 이런 논란이 참 많았는데 그 특활비 관련한 얘기는 일단 뒤에 이제 여당 발제 때, 최종혁 반장 발제 때 또 추가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코로나 얘기 먼저 해볼게요. 이제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2달 좀 넘게, 아까 제가 이제 70일 만이라고 했는데요. 가장 많은 숫자가 나왔습니다. 최 반장. 그러니까 191명인 거죠? 네, 일일 신규 확진자가 이 엿새째 세 자릿수를 보이다가 이 하루 전보다 48명이 늘어난 191명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9월 초 이후 70일 만에 말씀하신 것처럼 70일 만에 최대치고요. 자, 이 가운데 국내 감염자는 162명으로 역시 이 70일 만에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네, 그러니까 70일 전에 그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수도권 집단 감염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수도권을 중심으로 상당히 이제 감염이 확산됐었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은 사실 이제 수도권 지방 할 것 없이 곳곳에서 집단 감염 사례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네, 일단 수도권에서 서울이 74명, 그리고 경기가 36명, 인천 3명 등 113명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서울 용산구 국군복지단과 관련해 최소 14명이 확진이 됐고요. 자, 이 밖에 서울 강서구 보험회사가 누적 확진자가 46명, 강남구 럭키사우나 48명, 그리고 경기 포천시 추산초등학교 등 기존 사례에서도 계속해서 확진자가 추가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비수도권 지역 확산세도 갈수록 빨라지고 있습니다. 강원도가 초비상인데요. 자, 오늘 하루만 23명, 어제까지 합치면 이틀 새 최소 40명이 확진됐습니다. 어제 이 강원 지역 초등학교 교장, 교감이 이 교장 연수에서 집단 감염되면서 이 도내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또 유치원까지 24곳이 오늘 등교 수업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또 인제군을 중심으로 해서 이 금융 다단계 판매업과 관련된 확진자가 대거 나왔는데요. 인제군청에 따르면 이 주민 5명이 한 차를 타고 서울에 있는 업체에 투자금을 회수하러 다녀간 뒤에 확진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네. 자, 오늘부터 이제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단속이 시작이 됐습니다. 제대로 착용하지 않으면은 최대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가 되는 거죠. 어제 이제 고 반장이 언제 어디서 써야 되는지를 이제 드라마 전문가니까 이제 드라마에 빗대서 자세히 설명을 했잖아요. 예. 그렇죠? 네. 설명했다고요. 예, 추가로 했습니다. 설명을 좀 하라고요, 다시. 계속 하나. 예. 알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좀 강조를 좀 드리면요. 일단 뭐 클럽 등 유흥 시설은 물론이고 뭐 노래방, PC방, 학원, 영화관, 그리고 뭐 대중교통, 종교 시설, 백화점과 마트까지 이 마스크 착용 예외 지역을 찾는 게 훨씬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실내 어디서든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는 건데요. 자, 마스크 착용을 안 하면 과태료 10만 원, 그리고 당사자뿐만 아니라 해당 시설의 운영자 또는 관리자에게도 첫 적발 시에는 최대 150만 원, 그리고 2번 이상 적발이 되면 최대 300만 원이 부과가 됩니다. 네, 야외에서도 사람들이 모이면은 필수로 써야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공원 등 야외에서는 사람들과 2m 거리 두기가 가능하다면 마스크를 벗어도 되는데요. 이 도심의 붐비는 길거리라면 일정 거리가 유지되더라도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네, 특히 이 집회나 시위 장소 500명 이상이 모이는 행사에서도 마스크 착용
필수입니다. 자, 그리고 이 마스크를 써도 잘 써야겠죠. 이 코나 턱에 마스크를 걸쳐 쓰는 것, 또 이 침방울을 못 거르는 망사형, 밸브형 마스크도 단속 대상입니다. 스카프나 이 투명 입가리개를 사용하는 것도 당연히 안 됩니다. 잠깐만, 어제 결혼식장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네, 결혼식장은 저보다는 방금 잠깐 팔이 출연했는데 네. 교육심 반장이 훨씬 그래요? 조 반장이 잘 알아요? 네. 조 반장이 설명해봐요. 굉장히 기시감이 드는데 일단은 그 결혼식 때는 그 식사를 할 때 제외하고는 마스크를 꼭 써야 되고요. 다만 그 신랑과 신부 그리고 양가 부모님들은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조 반장 왜 이렇게 잘 알아요? 무슨 일이 있어요? 우리 열심히. 알았어요. 네. 자, 오늘 첫날 단속 풍경은 어땠어요? 네, 그 대부분 알아서 잘 지키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서울시 단속반이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이나 여러 실내시설을 돌며 살펴봤는데 특히 출퇴근 유동인구가 많은 광화문역에서는 직접 마스크를 나눠주면서 과태료 안내 캠페인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이곳에선 단 한 건의 위반 사례도 나오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시민들이 마스크를 착용을 했나요? 네, 오늘 아까 현장을 확인하니까 대중교통을 이용하신 분들은 거의 100% 가까이 100%가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걸린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건가요? 예, 오늘 마스크 미착용으로 걸린 사람은 없었습니다. 자, 물론 일부 불편을 호소하거나 혼선이 빚어지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예를 들어 이 목욕탕이나 사우나,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요. 물 밖 모든 곳에서 마스크를 써야 하는데 그럼 업주들은 샤워할 때도 쓰게 해야 하느냐, 탈의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현실성이 없다면 좀 난감해하기도 했고요. 자, 그리고 단속반이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자전거를 타고 가던 시민을 멈춰 세우고 이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장면도 있었고요. 좀 격하게 불편을 호소하는 시민도 있었습니다. 마스크를 쓰셔야 돼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전거 탈 때 착용 부탁드려요.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일났어. 공에서 괴롭히는 일났어. 솔직히 지금 할 수가 없어. 이거 좀 그때도 좀 나라고. 빨리 가라고. 아니. 이게 진짜 뭐냐고 분들이 힘들어서 마스크 때문에 신장이 다 아프다니까. 신장이 다 아파. 이거 빨리 못 깨달았습니다. 정신을 차리라고 이게 뭐냐고 진짜. 자, 아까 이제 신 반장이 소개했지만요. 민주노총을 비롯한 진보단체 연합이 내일 대규모 집회를 지금 예고한 상태죠. 서울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전국 민중대회를 개최하는데 일단 13,000여 명을 신고했지만 아까 이제 신 반장이 그 영상을 잠깐 보여줬듯이 실제로는 10만 명 이상 모일 것이다. 이렇게 주최 측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가 집회 자제를 당부한 상태죠?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이 집회 자체를 열지 말라 금지 통고를 내린 상황은 금지 아닙니다. 통고는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가 됐고 또 서울시 지침에 따르면 100명 미만 집회는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금지를 하지는 않은 거고요. 또 주최 측이 한 장소에 99명씩만 모이겠다라고 해서 허가는 해준 상황입니다. 방역 수칙을 잘 준수하겠다라고는 했다지만 그건 이전에 다른 집회들도 마찬가지긴 했었죠. 자, 지금 상황이 전면 금지 통고를 내렸던 개천절 직전에 비해서 확진자가 더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정치권에서는 정부가 성향에 따라서 이중잣대를 적용하고 있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정부 여당은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면 민주노총에도 책임을 묻겠다라면서 집회 자제를 요청했습니다. 주관단체에서는 방역 수칙을 준수하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질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지금이라도 집회를 재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자, 오늘 국회 운영위에서 관련 공방이 오갔죠. 이제 야당은 내일 집회에도 강경 대응하라 이런 주문을 했고 청와대는 같은 기준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이렇게 맞서는 가운데 아까도 제가 잠깐 봤지만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의 과거 발언이 논란의 중심에 섰던 거죠. 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이요. 민주노총에도 강경한 메시지를 줘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자 노영민 비서실장이 집회를 금지하는 쪽으로 한번 세게 추진해 보겠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자, 그러자 김성원 의원이 만약 이 집회로 코로나가 확산하면 노 실장 말씀대로 살인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앞서 이 노영민 실장은 지난 4일 청와대 국정감사에서 일부 보수단체가 주도한 8.15 광복절 집회와 관련해서 집회 주동자들은 살인자다라고 말을 했다가 나중에 너무 과한 표현이었다 이렇게 유감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오늘 운영위에서
관련 발언이 다시 거론이 되면서 국민에게 살인자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냐 이런 식으로 야당이 주장을 하자 노영민 실장은 국민에게 살인자라고 한 적은 없다. 가짜 뉴스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맞아요. 아까 봤잖아요. 예. 가짜 뉴스가 어디서 나오나 했더니 뭐 그런 얘기를 아까 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개발도상국 코로나 백신 지원에 $10,000,000를 기여하겠다고 했죠, 조 반장. 네, 그렇습니다. 문 대통령이 어제 한 아세안 정상회의에 이어서 오늘 제2차 한 메콩 정상회의에 참석을 했는데요. 국장, 메콩이 어딘지 아시죠? 뭐요? 메콩이 어디 지역인지. 알죠. 알아요. 뭐 지금 설명해야 돼요? 아닙니다. 채반전도 해봤는데, 예, 그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아니 하필이면 뭐 딴 거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물어보면 어떡해요? 물어봐놓고 본인이 당황을 이렇게 갑자기 아실 줄 알았는데, 글쎄 말이에요. 예, 그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태국, 베트남 등 그 메콩강 지역 5개 국가들과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시작된 회의인데요. 문 대통령은 백신에 대한 보편적이고 공평한 접근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메콩 국가와 협력할 것이라면서 개발도상국을 위한 코로나 백신 지원에 $1,000,000,000를 기여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자, 어쨌든 아까 저희가 얘기했지만 지금 코로나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어제도 저희가 그 얘기를 했지만 지금 전 세계적으로는 이미 대유행이 시작된 이제 그런 분위기고요. 오늘부터 이제 마스크 의무화 조치, 과태료 부과가 시작됐으니까요. 꼭 그게 아니더라도 과태료가 무서워서가 아니고 기본을 잘 지켜야 되겠습니다. 이번 주말도 저희가 철저하게 방역 원칙을 지키는 그런 주말이 돼야 되겠습니다. 자, 청와대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신규 확진 200명 육박, 주말 집회 재고해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최종혁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부별 심사가 추미애 법무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의 충돌을 둘러싼 여야 간의 공방 속에 마무리됐습니다. 특히 국민의힘은 검찰 특활비를 놓고 추 장관과 날선 신경전을 벌였죠. 그 과정에서 추 장관과 거친 언쟁을 주고받았고요. 여당 소속인 예결위원장이 추 장관을 말리는 일도 있었습니다. 관련 논란을 최종혁 반장이 정리해봤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555조 8천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부별 심사가 마무리됐습니다. 자, 이제 국회 예결위는요, 다음 주부터 예산 조정 소위를 가동해 본격적으로 줄일 건 줄이고 늘릴 건 늘리는 작업에 나서게 되는데요. 자, 정부의 핵심 과제인 21조 3천억 원 규모의 이 한국판 뉴딜 사업이 가장 큰 쟁점이 될 걸로 보입니다. 자, 민주당은 1원도 삭감할 수 없다라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이 대부분의 사업이 재탕이라며 이 대폭 삭감을 예고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됩니다. 자, 이러한 심사를 하는 소위는 15명으로 구성이 되었는데요. 자, 민주당에서는 정성호 예결위원장과 박홍근 간사를 포함해 9명이, 또 국민의힘에서는 추경호 간사 등 이 6명이 포함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당과 제1야당으로만 이 소위가 구성이 됐고요. 정의당 등 비교섭단체 몫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자, 정의당은 통상 국회에서 10명 이상 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비교섭단체가 포함되어 온 관행에 어긋난다며 이 거대 양당을 규탄했습니다. 거대 양당은 노골적인 예산판 더불어 국민의힘 창당을 멈추십시오. 국민 살림에 가장 중요한 예산안 등 조정 소위에 비교섭단체를 배제하겠다는 것은 거대 양당이 원칙이라며 우겼던 관행마저 내팽개치고 밀실야합을 하는 것에 다름이 아닙니다. 자, 이러한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산자위에서도 있었다고 합니다. 자, 시대전환으로 복귀한 이 조정은 의원, 울먹이면서 기자회견장에 들어와 마이크 앞에 섰는데요. 지난달 말 만장일치로 예산 소위를 통과한 예산안이 있는데 이 정체회의에 올라온 안은 소위를 통과한 예산안과 달랐다며 문제제기를 하자 이런 답을 들었다고 합니다. 양당 간사님의 말씀은 국회는 간사의 협의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조용히 하라고 하였습니다. 국민 여러분, 국회를 혼내주십시오. 이게 민주주의입니까? 수백억의 예산을 양당 간사의 합의로 합의했다고 하면 다른 의원들은 조용히 하라고 하는 이런 폭력적인 국회가 어찌 민주주의의 전당이 될 수 있습니까? 자, 그리고 예결위의 이 부별 심사는요, 예산에 대한 질문보다는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을 겨냥해 제기한 이 특활비를 둘러싼 의혹이 확산되며 여야 간 정치적 공방 속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차기 대선 주자 지지율 1위를 기록할 수 있었던 건 연일 윤 총장을 때려댄 추 장관 덕이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공신이 우리 법무부 장관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이제 와서는 또 사퇴하라고 그러면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예산 관련 질문이십니까? 대답해야 됩니까? 하시고 싶으면 하시고 안 하시고 싶으면 안 하시고. 별로 하고 싶지 그리고 않습니다. 국정 전반에 대해서 질의를 할 수도 있고요. 그걸 지금까지 다른 장관님도 다 해오셨습니다. 하시라고 하면 하겠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오히려 국민의힘이 변변한 후보가 없어서 그 지지를 올려놓는다 하는 국민 여론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자, 국회에 나올 때마다 이 답변 태도를 놓고 야당 의원들의 반발을 불러온 추 장관. 자, 이날도 방금 들으셨다시피 야당의 적지 않은 반발이 예상되는 답변들이었는데요. 자, 법무부 검찰국장이 특활비를 사용한 것을 두고는 아슬아슬한 신경전이 또 펼쳐졌습니다. 심재철 검찰국장이 이 국회에서 한 발언을 두고 특활비를 집행한 게 맞다, 아니다를 두고서 말입니다. 전 직원들에게 돈봉투를 다 나눠줬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검찰국장이 특활비를 쌈짓돈처럼 쓴 겁니다. 특수활동비 목적에 맞게 집행했다는 것이지 돈봉투를 돌렸다는 것은 아닌 거죠. 중요한 거는 돈을 전 직원들에게 집행을 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집행하지 않았는데 의원님께서 자꾸 그렇게 추궁하는 질문을 하면서 허위 답변을 만들어가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장관님, 억지를 부려도 정도껏 부리세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너무 억지세요. 이걸 보고 아니라고 하는 장관님이 지금 말이 안 되는 행동을 하시는 거 아세요? 의원님은 지금 발표해서 의원님의 입맛대로 제조 가공을 하시는 거고요. 또 그런 소리 안 해. 뭔 제조 가공을 해요? 책임지시겠습니까? 이게 제조 가공이에요? 제조 가공이죠. 여기 분명히 나눠준 게 아니고요 라는 답변이 있는 건 의원님은 말씀하시지 않잖아요. 나눠준 건 아니지만 집행을 했다고 돼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날 말이죠. 추미애 장관의 답변 태도를 지적한 건 국민의힘 의원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자, 국민의힘 의원들과 계속해서 이렇게 언쟁을 벌이던 추 장관이 이 질문이 끝나기도 전에 끼어들어서 반박에 나서자 이분마저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법무부 특수활동비 중에서 직원 격려금으로 일괄적으로 지급된 금액이 있다라고 저희들이 들은 부분이 있는데 의원님께서는 그 이영렬 끝났습니다. 돈봉투 만찬 사건 기억하고 계시죠? 그 장관님. 이후로는 그런 질문 아직 안 구성으로 끝났습니다. 지급되는 건 한 푼도 없습니다. 그렇게 쓰지 않습니다. 질문을 듣고 답변을 하셔야 되죠. 저 장관께서는 질문에 답변해 주세요. 질문에. 다른 거 말씀하지 마시고 질문 다 들으신 다음에 질문에 답변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질문 그렇게 좀 자체가 모욕적이거나 하십시오. 도발적이거나 근거가 그렇지 않습니다, 없다면 지금. 위원장님께서 제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질문 없었습니다. 장관님 협조 좀 해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민주당 소속이죠. 정성호 예결위원장이 이 중재에 나섰고 그래도 정리가 안 되자 이 참다 못한 듯 장관의 답변 태도와 행동에 버럭을 한 겁니다. 자, 이런 가운데 추미애 장관이 추진을 검토해보라고 한 소위 이 피의자 휴대전화 비밀번호 공개법을 두고선 곳곳에서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이거 진보시민단체로 알려져 있죠. 자, 참여연대. 이 헌법은 모든 국민이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고 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며 이 법무부의 이 같은 발상은 헌법 취지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역시 법무부 장관이 반헌법적 발상을 선포했다며 헌법과 국민 이해 분리만 청산천하 유추독존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자, 특정인을 겨냥해 법을 만들라고 하는 그야말로 유례없는 일을 저지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추 장관의 눈에 가신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 잠금을 풀기 위해서입니다. 법무부 장관 개인의 은원에 따라서 권한을 마구 휘두르는 막장 드라마입니다. 정의와 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이기를 포기한 것이고 법치주의의 근본을 상실한 것입니다. 그저 내 편을 위해서 남의 편을 짓밟는 편협함의 극치입니다. 네, 오늘 발제는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도껏 하세요. 이 말 끝낸 추미애 향해 민주당 예결위원장도 버럭입니다. 네, 오늘 국회 운영위에서는 대통령 비서실 등에 대한 내년도 예산안 심의가 진행이 됐죠. 앞서 이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의 내일 집회 관련 발언에 대해서는 이제 청와대 발제에서 저희가 좀 부분적으로 짚어봤고요.
검찰 특활비 논란이 최근 며칠 동안 아주 뜨거웠는데 청와대로 번진 상태입니다. 지금 오늘 이제 국회 운영위에서 관련 논란이 많았고요. 국민의힘 쪽에서는 청와대 특활비를 검증해야 한다는 그런 입장을 보여왔죠. 청와대는 청와대 특활비는 공개하지 않는 게 원칙이라는 입장을 오늘 나타냈죠. 네, 그렇습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청와대 특활비를 어디에 사용했는지 등을 공개할 수 있느냐라고 묻자 정보공개법에 따라 현재 비공개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국가안전보장과 국방, 통일,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안이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자, 이어서 문재인 정부에서만 공개를 안 하는 것이냐라는 홍정민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 노영민 실장은 역대 정부가 다 법에 따라 공개를 하지 않는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당장은 어렵지만 특활비 사용 내역에 대통령 기록관 이관을 전제로 현재 기록을 정리하고 있다면서 이관 후에 이 보호 기간이 지나면 누구나 투명하게 열람할 수 있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네,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특활비를 줄이라고 지시를 했는데 국정원의 경우 특활비가 2배 증가했다고 지적을 했는데요. 그러자 노영민 실장은 오해가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명칭이 특활비일 뿐 국정원은 모든 예산을 통칭해서 특활비로 명칭을 붙인 것이라면서 명칭을 안보비로 바꾸려고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노 실장은 또 청와대의 경우 특활비를 작년 대비 10% 줄였다면서 청와대도 정말 아껴 쓰고 있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에선 특활비는 줄었지만 다른 예산이 늘었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청와대를 비롯해서 각 부처의 특활비는 줄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특수업무 경비라든가 업무 추진비는 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총액을 더하면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특경비나 업무 추진비 역시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영수증을 제출할 필요 등이 없어서 공직사회 등에서는 늘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이 세 가지 총합이 줄지 않는다면 실효성이 별로 없다고 보는데 조삼모사가 돼서는 안 되겠죠, 실장님? 글쎄요, 청와대 같은 경우는 특수활동비하고 특정 업무 경비, 업무 추진비 모든 것이 다 감액되었습니다. 조수진 의원은 또 노 실장을 향해서 법무부가 특활비 일부를 챙긴 후 검찰에 지급하는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 이렇게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노 실장은 검찰의 특활비 자체를 축소하고 수사비를 확대하는 쪽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렇게 본 질의에서 신경전을 벌이긴 했지만 조수진 의원 과거 기자 시절에 민주당을 오래 출입했었는데요. 그래서 노 실장과 오랜 인연이 있습니다. 오전 회의를 마친 뒤 인사를 나눌 때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예? 진짜 예전에 알던 노영민 선배 어디 갔어요? 네, 예전에 알던 노영민 선배 어디 갔어요? 그런 발언이었고, 어떻게 바뀌었다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 다음 멘트를 저희가 못 들었으니까요. 자, 근데 최 반장, 아까 운영위를 제가 얼핏 보니까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일부 바뀐 것 같네요. 맞습니다. 이 국민의힘이 이 청와대를 대상으로 하는 오늘 이 예산안 심사를 이틀 앞두고 김도우 의원 안 보이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되게 눈치가 좋으시네요. 네. 눈치가 좋아요. 네, 눈썰미가 좋으시네요. 네. 눈치라고 하니까 좀 이상한데요. 느낌이? 네, 눈썰미가 좋으시네요. 네. 김도우 의원 그리고 박대출 의원, 김정재 의원이 빠졌습니다. 대신 똑같이 3명 이 배현진, 최승재, 이용 의원이 들어갔는데요. 사실 사임한 의원들도 이름을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그동안 운영위에서 소위 전투력이 강한 의원들로 꼽히긴 했습니다. 당장 김정재 의원만 해도 노영민 비서실장과는 만날 때마다 고성을 주고받으며 충돌을 빚었었는데, 자, 아무튼 국민의힘은 이번 이 초선 의원들을 대거 운영에 배치를 해서 청와대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인다라는 뜻으로 풀이가 됐는데, 자, 오늘 처음 등판한 배현진 의원의 경우에도 질문 초반부터 노영민 실장과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노영민 실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네. 예, 얼마 전에 그 살인자 발언으로 좀 고초를 치르셨죠? 좀 과했다고 평가를 스스로 하시고 사과하셨던데요. 예. 과했습니까? 틀렸습니까? 글쎄요, 제가 그 당시에 그 말씀을 드렸던 것은 설명을 듣고 싶은 게 아니라요. 대통령을 모시는 국가의 최고 국격을 곁에서 지켜야 하는 분이 저급한 길바닥의 언어 같은 그런 아주 날카로운 언어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묻겠습니다. 틀렸습니까? 과했습니까? 네, 제가 그게 과했다고 말씀은 드렸고요. 틀리진 않았다고 생각하시는군요. 그리고 오늘 최재성 정무수석도 출석을 했는데요. 배현진 의원은 이 최 수석에게 질문을 하면서 오랜만입니다라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자 민주당 의석에서 웃음이 터져 나왔는데요. 어떤 일이었는지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최재성 수석 잠시 뒤에 계시니까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오랜만입니다. 왜 이런 분위기가 펼쳐졌는지 아시겠죠? 눈썰미 좋은 국장. 지난 총선 라이벌이었잖아요. 맞습니다. 네. 뭐라 그랬어요? 국장 앞에 뭐라 그랬어요? 눈썰미 좋으신 눈썰미 좋은. 네. 아시다시피 지난 총선에서 두 사람이 이제 그 송파에서 맞붙었었잖아요. 그렇죠. 당시 선거에서는 이 배현진 의원이 10%포인트 이상 득표율로 뭐 이제 승리를 거뒀었는데 이 자리에서는 이제 야당 의원과 청와대 수석으로 마주를 한 겁니다. 네. 자, 아무튼 이제 노영민 실장 또 배현진 의원 간의 신경전이 치열해 보이네요. 국민의힘이 초선 의원들을 새롭게 배치했다는 얘기를 했는데 민주당에서는 이미 운영위원회에 초선 의원들이 많이 있는 상태죠. 네, 민주당 소속 국회 운영위원은 이 김태년 위원장을 포함해서 16명인데요. 자, 이 가운데 초선이 12명입니다. 거의 대부분이죠. 자, 지금 마찬가지로 여당도 이 초선 의원들의 활약이 돋보입니다. 이 박성준 의원은요, 노영민 비서실장을 향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치 영역으로 들어섰냐 이렇게 물었고, 자, 노영민 실장은 본인의 의도는 모르겠지만 다수의 국민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박성준 의원은 관료는 대중 선동가여서는 안 된다라는 막스 베버의 발언을 인용해서 윤 총장의 언행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초선인 윤건영 의원은 야당 의원들의 질문 방식에 대해서 비판을 하기도 했는데요. 잠깐 들어보시죠. 오늘 출석하신 분이 장관급이 2명, 차관급이 대략 한 10분 정도 되시는데요. 차관급 수석에게 질문한 게 조금 전에 배현진 의원이 유일한 질의였습니다. 그것도 예산과 상관은 없어 보이는 그런 정치적 현안에 대한 질의인 것 같고요. 1국의 수석들이 9명 이상이 오전 내내 아무 말 없이 뒤에 앉아 있는 건 조금 비효율적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번 회의에서는 특히 예산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다들 나와 계실 필요가 있을까 싶습니다. 자, 앞서 이제 예결위의 내년도 예산안 부별 심사 과정에서 특활비 논란 마저 뜨거웠죠. 저희가 다뤘고요. 또 이제 여야 간 공방이 치열했던 사안이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관련한 검찰 수사였습니다. 저희가 어제도 관련한 내용을 좀 짚어봤는데 일단 정치권 논란은 저희가 충분히 짚어봤다고 보여지고 검찰은 지금 수사에 속도를 내는 그런 분위기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원전 폐쇄 결정 당시 청와대에 파견된 행정관으로 일했던 산업부 공무원 2명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인 데 이어서 검찰은 당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이었던 최이봉 한국가스공사 사장의 휴대전화도 압수해서 분석 중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원전 조기 폐쇄 결정 과정에서 청와대의 개입 여부를 규명할 결정적 증거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감사원 감사에 따르면 당시 최 사장이 근무한 산업정책비서관실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추진 방안 및 향후 계획을 백운규 당시 산업부 장관에게 보고를 한 뒤 이를 보고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백 전 장관은 즉시 가동 중단으로 방침을 정하고 산업정책비서관실에 보고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즉 최 사장 등 당시 청와대 관계자들이 월성 1호기의 경제성을 고의로 낮추는 과정에 개입했는지 여부가 수사의 핵심이 될 걸로 보입니다. 네, 검찰은 또 이 원전 폐쇄의 근거가 된 이 경제성 평가 용역 보고서를 작성했던 회계법인에 대해서도 최근 압수수색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대전지검 형사 5부는 최근 A 회계법인 본사를 압수수색해서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관련 문건과 평가 담당 회계사의 업무보고 서류, 또 내부 메신저 기록 등을 압수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 회계법인은 월성 1호기 이용률을 당초 85%에서 60%로 낮추고 전력 판매 단가도 가장 낮은 기준을 적용해서 4년간 계속 가동할 경우에 경제성을 낮게 평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산업부 관계자들이 한수원과 회계법인 측의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 경제성을 낮게 평가해달라 이렇게 요구한 것으로도 되어 있는데요. 산업부가 청와대의 조기 폐쇄 결정 및 즉시 가동 중단 계획을 보고한 다음에 회계법인이 경제성 평가에 착수한 것도 산업부가 결론을 정해놓고 경제성 평가를 주도한 거 아니냐 의심이 들게 하는 대목이다라는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네. 자, 최 반장, 이제 국회에서 본격적인 예산안 심사가 계속해서 이어질 텐데 앞으로의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네, 일단 내년도 예산안은 555조 8천억으로 역대 최대 규모죠. 자, 우선 국회 예결위가 다음 주부터 예산 조정 소위를 가동해 본격적인 증액, 감액 작업을 합니다. 자, 예산 조정 소위 이 심사를 마친 다음 예결위 전체 회의를 거쳐 본회의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 예결위 단계에서 합의가 되지 않으면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뭐 속기록도 남기지 않는 소위 소소위를 또 가동하기도 합니다. 이 소소위를 통해 흔히 뭐 쪽지 예산, 뭐 요즘 뭐 카톡 예산이라고 하죠. 밀실 예산 등 지역 예산을 밀어넣으면서 뭐 이런 비판을 받기도 하고 있는데요. 자, 그리고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은 12월 2일까지입니다. 자, 이 날짜를 사실 지킨 적은 거의 없었는데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올해는 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법정 시한 내에 예산안 처리를 하자라고 합의를 이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아, 그래요? 올해 좀 기대해봐야 되겠네요. 사실 뭐 기대는 하겠지만 네,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쉽지는 않아요. 정치부에서 소소위 얘기도 참 많이 했는데 그렇죠. 그렇죠? 네. 앞으로 이제 예산안 심의 과정 저희가 계속해서 이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기사 제목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청와대 특활비 검증 요구에 노영민 역대 정부 다 비공개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조익신 반장의 발제를 들어봅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오늘 본격적인 후보 심사에 착수했습니다. 지금 국회에서요, 모두 10명의 후보군을 놓고 대통령에게 올린 최종 후보자 2명을 가리기 위한 논의를 진행 중인데요. 여야 추천위원 모두 거부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쉽게 결론이 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관련 내용을 조익신 반장이 정리해봤습니다. 초대 공수처의 수장 누구를 시켜야 하느냐? 이 10명의 후보자를 놓고 이 시각 한창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지금이 5시 44분인데요. 예정대로라면 조금 뒤인 6시엔 회의가 끝나야 하지만 제 시간에 결론이 날지는 지켜봐야 할 듯합니다. 추천위에선 대통령에게 올릴 최종 후보 2명을 가리는 작업을 진행 중인데요. 더불어민주당은 최대한 오늘 심사를 마무리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공수처 출범 법정 시한이 이미 100일을 넘게 지났습니다. 가능하면 오늘 입장 토론을 해서라도 추천 후보를 결론 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최인호 수석 대변인은 오늘 아무런 진전 없이 마무리돼 11월 내로 인사청문회가 불가능해지는 상황이 온다면 대안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면서 다음 주 초 법사위 소위가 예정돼 있다 밝히기도 했습니다. 여차하면 공수처법을 개정하겠다고 압박한 겁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여당이 추천위마저 좌지우지하려는 모양이라면서 후보자 추천은 추천위원들이 알아서 할 거다 선을 그었습니다. 찬성할지 반대할지에 대해서 충분한 신상 자료들이나 이런 것들이 나와야 그 판단이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눈 감고 공수처장 후보를 찬성 반대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역으로 청와대를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공수처장과 동시에 임명하기로 했던 자리들 채우라는 겁니다. 특별감찰관이 임명되었다면 산업비서관이 탈원전에서 이렇게 수사를 받고 처벌을 받을지도 모를 상황도 미연에 방지될 수 있었을 테고 청와대 8개 부서가 울산시장 선거에 불법으로 관여하는 이런 일도 막을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공수처장 후보자 선정은 추천위의 몫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미 여야 모두 정치적 비토권 행사에 들어갔습니다. 특정 후보군들에게 가입표를 그었는데요. 민주당은 야당 측 추천위원이 후보군에 올린 석동현, 강찬우 변호사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국민의힘도 여당 측 추천위원이 추천한 전동민, 권동주 변호사에 대해서 불가 판정을 내렸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조재현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한 2사람도 탐탁치 않다는 반응입니다. 여야 양당에서 이 사람만은 절대로 안 된다. 공세에 타깃이 된 후보군도 있습니다. 민주당은 석동현 변호사를 문제 삼았습니다. 요즘 일본의 수출 규제, 한국을 배제하는 그런 사태가 있었습니다. 나라와 국민에게 반역하는 행위만 아니라면 저는 친일파가 되겠습니다. 대통령을 다음 선거 때 심판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기본으로 합니다만 도저히 임기를 못 기다리겠습니다. 석 변호사는 공수처장 후보로 추천이 된 뒤 공수처는 태어나선 안 될 괴물기관이란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공수처 자체를 반대하는 사람으로 후보자를 추천한 것이 이를 안 되게 하려는 의도는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도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친일파 공수처 반대론자를 추천한 건 국민을 조롱한 것이라며 야당 측 추천위원까지 싸잡아 공격했습니다. 석 변호사도 반박에 나섰는데요. 이 지사도 정권에 눈밖에 나면 공수처로 불려가 조사를 받을 수 있다면서
안보에 도움이 된다면 친일파가 되겠다고 한 것이다. 이렇게 맞받았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전종민 변호사를 공략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전종민 변호사 같은 분은 지금 선거법을 위반한 열린민주당의 최강욱 의원에 대한 변호사이라고 하고 박근혜에 대한 탄핵을 해달라고 요구했던 그 대리인 변호사를 했다는 그런 분이라서 정치적 편향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분이고 민주당은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일부 사실관계도 틀리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박근혜 탄핵 심판 국회 측 대리인 이거는 이 국회 측의 이 최고 책임자가 우리 그때 권성동 의원이었죠. 지금 한국당 의원이에요. 최강욱 의원의 변호인이다 이렇게 어느 보도가 났더라고요. 최강욱 의원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소속이에요. 그러니까 그 소속이 되면 다 이름은 그냥 올립니다. 그럼 실제 변호는 누가 하느냐를 다른 분이 하더라고요. 사실관계야 어찌됐든 추천이 될 수 있느냐가 관건인데요. 여야 2명씩 추천한 추천위원들 한마음으로 특정 후보에게 비토를 놓으면 그 누구도 최종 후보자의 이름을 올릴 수 없습니다. 추천위원 7명 가운데 6명이 찬성을 해야 최종 명단에 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후보군 명단을 좀 볼까요? 이런저런 이유로 여야가 비토를 놓은 인물들을 빼면 정치적 중립지대로 볼 수 있죠. 대한변협회장이 추천한 3명이 남습니다. 그리고 야당 측 추천위원이 후보로 올린 김경수 변호사도 선택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김 변호사의 경우 동명이인이죠. 김경수 경남지사의 드루킹 특검 때 김 지사를 변호한 경력이 있습니다. 때문에 민주당 일부에선 우리가 추천했어도 이상하지 않다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현재로선 이 4명 가운데 2명이 추천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누가 문재인 대통령 앞에 이름을 올라갈지 논의 결과를 좀 지켜봐야 할 듯 싶습니다.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심의가 한창인 요즘 제대로 회의도 열지 못하고 꽉 막힌 곳이 있습니다. 바로 여성가족위원회입니다. 또 여야가 뭘 가지고 싸웠나 싶으실 텐데요. 이번엔 아닙니다. 이종욱 여가부 장관의 이 발언이 불씨가 됐습니다. 국민 전체가 성인지성에 대한 집단 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역으로 된다고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야당에서 내년 서울과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국민 열세 838억 원이 쓰인다고 지적을 하자 이렇게 답을 한 겁니다. 지난 10일 여가부의 예산 심사가 시작되자 야당의 이 발언을 문제 삼았습니다. 도저히 여가부 장관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성추행이 성교육을 학습할 기회라면 그러면 음주치사는 음주운전 방지를 학습할 기회입니까? 살인은 생명 존중을 학습할 기회입니까? 더불어민주당도 이날은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피해 여성의 일상 회복을 위해서 책임지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큽니다. 결국 회의는 10분도 안 돼 중단됐습니다. 여야원들은 한마음으로 회의장을 빠져나갔는데요. 이정욱 장관 혼자 이렇게 빈 회의장을 지키다가 결국 빈손으로 돌아갔습니다. 여가의 민주당 간사죠. 권인숙 의원은 여당으로서 이 장관을 방어하려고 해도 논리가 없다 이렇게 주변에 고충을 토로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권 의원이 소속된 민주당 내 최대 의원 모임이죠. 더 좋은 미래가 이 장관을 조속히 교체해야 한다 이런 뜻을 청와대에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여성계와 시민단체의 비판 여론이 큰 데다 이 장관의 실수가 계속되면 내년 선거에도 악영향을 좀 줄 수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한 듯합니다. 민주당 지도부도 같은 심정이라고 하는데요. 이쯤 되면 이 장관이 스스로 물러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이 장관 이번엔 제대로 된 정무적 판단을 내릴 수 있을까요? 오늘 국회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공수처장 후보 검증, 여야 상대 측 비토. 네, 윤석열 검찰총장이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선 주자 1위에 올랐다는 속보를 저희가 그저께 전했고 어제는 조금 더 이제 분석적으로 다뤄봤죠. 이제 정치권의 반응도 좀 짚어봤는데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윤 총장은 정부 여당 사람이다, 우리 사람 아니다 이렇게 좀 선을 긋기도 했는데 자 그런데 오늘 새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이번에는 또 3위를 기록했다고요? 네, 윤석열 검찰총장이 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이재명 경기지사를 제치고 1위에 올랐다는 여론조사 결과 이틀 전에 나왔었잖아요. 자, 오늘 발표된 한국갤럽 조사입니다. 자, 여기에서는 윤 총장이 3위를 기록한 겁니다. 자, 구체적인 수치를 보면 이낙연 대표와 이재명 지사가 나란히 19%로 집계가 됐고요. 윤 총장은 11%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아니 윤 총장이 선두를 차지한 그 여론조사하고 격차가 상당히 크네요. 지금 보고 있는 한국갤럽 조사에서도 또 1위 후보하고의 격차도 크고요. 자,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조사 방식이 달랐던 게 아무래도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듯한데요. 이 한국갤럽의 경우에는 후보 이름을 불러주지 않고 자유응답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주관식처럼 본인이 지지하는 후보자 이름을 자유롭게 답하도록 한 건데요. 그러니까 만약에 저한테 전화가 왔으면 제가 이상복이라고 적어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 잠깐 나왔던 거는 그저께 발표된 그렇죠. 그 조사였고요. 네. 네. 반면에 윤 총장의 지지가 높게 나온 그 한길리서치 조사 같은 경우에는 심상정, 안철수, 윤석열, 이낙연, 이재명, 홍준표 이렇게 딱 6명의 후보군만 제시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윤석열 총장이 1위한 그 여론조사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후보에 등장하는 인물이 이제 저렇게 그대로 그러네요. 이제 득표를 한 거고요. 네. 이 때문에 야권 지지자들의 지지세가 사실 윤 총장에게 쏠린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는 겁니다. 자, 오늘 이제 갤럽 조사 말고도요. CBS와 한국사회여론조사 연구소 조사 결과도 나왔는데 여기서도 이제 11명 후보군을 특정해서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여기서도 윤 총장이 3위를 기록했죠. 네, CBS와 한국사회연구소 여론조사 결과에서는요.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21.1%로 1위를 차지했고요. 뒤이어서 이재명 경기지사가 20.9%를 기록했습니다. 윤석열 총장은 11.1%로 3위였습니다. 이 한국사회연구소는 11명 후보군을 불러주고 고르게 그중에서 이제 선택을 하게 하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한길리서치의 6명보다 이 숫자가 많죠. 이 조사에 따라 이 결과 차이가 약간 있는데, 자, 여기에는 앞서 이 최 반장도 이야기했지만 ARS나 전화 면접이냐 이런 조사 방식도 영향을 미쳤을 거라는 분석입니다. 잠깐 들어보시죠. 조사 방법이 우리는 면접원이 직접 하는 것이었고 또 한길리서치와 쿠키뉴스의 조사는 일부는 유선 면접원이 직접 했지만 무선 자동 응답 조사가 대부분이었어요. 약 70% 가까이. 조사 방법도 달랐고 보기 제시. 네. 자, 그래서 이제 여론조사 전문가들이요. 숫자 자체보다는 추이를 봐야 한다. 이런 또 얘기를 많이 하곤 하죠. 자, 윤 총장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검찰 수사 상황 좀 짚어보면은 검찰이 지금 윤석열 총장 가족들에 대한 수사에 상당히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서울중앙지검은 윤석열 총장의 장모 최모 씨를 소환해서 조사를 벌였습니다. 10시간 넘게 조사가 이뤄졌는데요. 검찰은 불법 요양병원을 세워서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하는데 관여했다는 의혹을 집중적으로 캐물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12년 2억 원을 투자해서 한 의료재단의 공동이사장이 됐는데요. 이 재단이 설립한 요양병원이 건보공단의 요양급여 22억 원을 부정수급했다 적발이 됐습니다. 동업자 등 3명은 이미 관련해서 처벌을 받았는데요. 최 씨는 병원 운영에 책임이 없다는 각서 덕분에 이권을 피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책임 면제 각서가 있다는 건데요. 검찰이 새로운 증거를 확보한 게 있는 거예요? 네, 앞서 검찰은 요양병원 등록 서류와 재단 이사회 회의록을 입수해서 최 씨의 관여 여부를 조사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또 책임 면제 각서가 조작됐다는 동업자 구모 씨의 진술도 확보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그 장모 사건과 함께 부인 김건희 씨의 전시회 협찬 의혹도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최근 부인 회사의 과세 자료를 확보해서 자금 흐름 파악에 나선 상태입니다. 네. 자, 그러니까 이제 검찰이 부인과 장모에 대한 수사에 동시적으로 이제 속도를 내는 그런 분위기고요. 자, 최근 동부구치소에 재수감이 됐죠. 국회 행안위가 전직 대통령 이명박 씨 관련한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국회 행안위는 우선 이 MB에게 내년에 지급하려던 전직 대통령 예우 예산 6억 원을 감액했습니다. 삭감된 6억 원은 이명박 씨의 교통과 이 통신, 사무실 제공 등에 쓸 예산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1억 7,400만 원에 이르는 대통령 연금도 박탈을 했는데요. 모두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겁니다. 법에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전직 대통령에 대한 연금 지급과 예우를 중단하도록 돼 있습니다. 네.
어제 강지영의 현장 브리핑에서 저희가 이제 전태일 열사 관련한 얘기를 다뤘는데 오늘 전태일 열사 50주기 추도식이 있었죠, 신반장? 네, 이 전태일 열사가 잠든 경기도 남양주시 모란공원에서 50주기 추도식이 있었습니다. 유족과 이 노동 시민단체들이 참석을 했는데요. 전국 택배연대 노조 등에게 제28회 전태일 노동상을 수여하기도 했습니다. 참석한 단체들은 전태일 정신은 기업의 이윤보다는 노동자의 안전을 우선시하는 것이라면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의당은 물론이고 국민의힘이 입법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한 상태죠. 물론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제 적극적으로 나섰고 당내 의견이 뭐 아주 완벽하게 지금 모아졌다고 볼 수는 없지만 아무튼 국민의힘이 지금 한 걸음 좀 전진한 상태인데. 민주당이 과연 당론으로 채택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게 정치권의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되고 있어요? 뭐 오늘 기자들이 민주당이 최인호 수석 대변인을 만나서 당론 채택할 거냐 뭐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자, 이에 대해서 최 대변인은 취지 자체는 존중되어야 하고 어떻게든 반영되어야 한다라면서도 이중처벌적인 문제가 생겨서는 안 된다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이 당 정책위 차원에서 여러 가지를 뭐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당 일각에서는 이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을 고쳐서 사업주의 처벌을 강화하는 게 더 낫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고 하고요. 그래요? 네, 그리고 이제 중대재해법이 만들어지면 기존 산업안전보건법과 좀 중첩되는 부분이 많다는 겁니다. 네, 민주당 내 논의와 토론이 좀 필요한 상황이네요. 정리가 돼야 이제 민주당의 공식 입장이 나오겠군요. 네. 좋습니다. 오늘 국회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공수처장 후보 검증, 여야 상대 측 비토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고석승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일 선거 부정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외부 활동 최소화하고요. 오로지 트위터로 부정선거 주장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불복으로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 업무가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당장 국가안보 현안 보고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공화당 내부에서도 바이든 당선인이 적어도 안보 현안 보고는 받게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고 반장 발제에서 미국 대선 상황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It's amazing how those mail-in ballots are so one-sided, too. I know that it's supposed to be to the advantage of the Democrats, but in all cases, they're so one-sided. We're watching President Trump speaking live from the White House, and we have to interrupt here because the president has made a number of false statements, including the notion that there has been fraudulent voting. There has been no evidence of that. Allegations by his campaign. 네, 트럼프 대통령의 부정선거 주장 기자회견을 미국 MBC 방송 등이 중계 중단했다는 소식을 지난주에 전했는데요. 방금 보신 바로 이 부정선거 주장 기자회견이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최근 공개 발언입니다. 지난 5일 기자회견 이후 현재까지 공개적인 발언은 일절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국립묘지를 참배했지만 별도의 언급은 없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코로나19 확산 초기 매일같이 자화자찬 기자회견을 직접 가졌던 것과는 대조적인 요즘입니다. The United States is lowest in numerous categories. We're lower than the world. Lower than the world? Lower than Europe. We continue to make progress in our fight against the China virus. New weekly cases have declined by 44%. Since July. Deaths declined by 20% compared to just last week. 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소통 창구를 아예 닫아놓고 두문불출하는 건 아닙니다. 선거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연일 트위터를 통해 자신의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요. 엊그제도, 어제도, 오늘도 매일 트위터에 글을 올려서 선거 부정을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지역은 당장 트럼프 확보 선거인단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바이든은 얘기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큰 차이로 졌어요. 이번 대선 여론조사가 왜 이렇게 부정확했느냐고 모두가 묻고 있습니다. 여론조사는 많은 구닥다리 언론과 마찬가지로 가짜입니다. 네, 다음 주에 결과가 나올 조지아주 등의 재검표를 염두에 둔 듯한 언급도 있었는데요. 자신의 승리를 여전히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큰 진전을 만들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결과가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다시 미국을 위대하게 만듭시다.
네, 백악관에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만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주변 참모들과 향후 법적 대응 방안 등을 연일 논의 중이라고 하는데요. 자, 일부 참모가 언론에 전한 트럼프 대통령의 현재 상태 한마디로 시시각각 변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결과를 뒤집기 어렵다는 걸 알면서도 그렇다고 패배를 인정하기도 싫은 그런 상태라는 겁니다. 자, 물론 또 다른 참모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절대 패배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평가도 내놓고 있습니다. 자, 오바마 전 대통령이 선거 이후 방송 인터뷰를 가졌는데요. 오바마는 트럼프의 선거 불복 이유 이렇게 봤습니다. They appear to be motivated in part because the president doesn't like to lose and never admits loss. I'm more troubled by the fact that other Republican officials who clearly know better are going along with this, are humoring him in this fashion. 자, 일각에선 트럼프가 대선 패배를 인정하고 대신 2024년 대선에 다시 출마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고요. 또 이번 선거 과정에서 자신의 우군이라고 생각했던 폭스뉴스의 배신감을 느끼고 폭스뉴스에 맞설 온라인 언론 매체를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당장 선거 승복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퇴임 이후를 이야기하기는 이른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첫 번째 부인이었던 이바나 트럼프는 이런 조언을 했습니다. 플로리다 판비치에 있는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골프를 치면서 평범하게 사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다라고요. 자, 앞서 오바마 전 대통령의 인터뷰를 잠깐 봤습니다만 퇴임 이후 뭘 할지는 역대 대통령 모두 고민이었을 겁니다. 자, 오바마 전 대통령은 퇴임을 8개월 정도 앞두고 자신의 은퇴 고민을 영상으로 만들어서 공개한 바 있습니다. The Obamas are staying in D.C. for 2 years after the president leaves office. He's about to go from commander-in-chief to couch commander. You, Chuck Todd. What am I going to do in D.C. for 2 years? Which you like better, these or these? Joe, they're the same. Got the different moves. Joe, I need some focus. Look, you can drive again, you're going to need a license. You love sports. Why don't you volunteer to work for one of the teams around here? 자, 아무튼 퇴임 이후 일상 고민 대신 이 선거 결과를 뒤집을 수 있는 방법을 고민 중인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바이든 당선인의 정권 인수 업무도 차질을 빚을 가능성 커지고 있습니다. 당장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해서 각국 정상들과 전화회담을 갖기 시작했는데요. 문제는 아직도 국가안보 관련 보고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트럼프 정부가 아직 이 바이든의 당선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탓에 국가정보국도 바이든 당선인에게 별도 보고를 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민주당은 물론이고 공화당 내부에서도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정보 보고는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There is no loss from him getting the briefings and to be able to do that. And if that's not occurring by Friday, I will step in as well and to be able to push and to say this needs to occur so that regardless of the outcome of the election, whichever way that it goes, people can be ready for that actual task. 자,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승복에 나서지 않는 한 당분간 혼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든 당선인의 정권 인수 업무 역시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 보이네요. 자, 관련 이야기 들어가서 좀 더 해보고요. 일단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트위터로 부정선거 주장하는 트럼프, 바이든 국가안보 보고도 못 받아.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불복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까 그 트럼프 대통령이 측근히 얘기했다는 그 표현 있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심리 상태가 시시각각 변하고 있다. 상당히 이제 심리가 불안정한 그런 상태로 보여지고요. 그 남은 한 70일, 한 60여일 그 미국이 어떻게 진행될지 다른 나라들도 상당히 불안한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주 기자회견 이후에 일절 공개 발언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백악관에 머물면서 그 그러니까 트위터로 계속 본인의 입장을 지금 날리고 있는데 그 참모들과 한편으로는 법적 대응 문제는 논의를 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측은 현재 각 주마다 여러 법적 소송을 걸어놓은 상태인데요. 관련해서 참모들과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월스트리트 저널과 악시오스 등의 보도에 따르면 구체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핵심 경합주의 당선인 확정을 저지하는 전략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원이 주정부의 선거 결과 확정에 제동을 걸도록 해서 최종적으로 공화당이 장악한 주의회가 선거인단을 선출하게 하는 방안을 연구 중이라는 겁니다. 네, 미국은 각 주 정부의 국무장관이 선거 결과를 공식 확정하는 과정이 이 선거에서 필수적입니다. 네. 주 정부가 선거 결과를 딱 이렇게 누가 이겼다 이렇게 확정을 지어야 선거인단도 그 이긴 후보에게 이렇게 이긴 후보가 확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 주 정부가 공식적으로 승자를 발표하지 못하거나 또는 확정 시한을 넘기게 되면 헌법에 따라 선거인단 임명권을 이 주의회가 가져가게 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이 과정을 노리고 있다는 겁니다. 공화당이 주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주 정부의 선거 결과 발표를 법적 소송으로 최대한 늦춰서 주의회가 선거인단을 대신 임명하도록 한다는 거죠. 현재까지 트럼프 캠프는 이 펜실베니아, 미시간, 애리조나 등에서 선거 결과 확정을 막아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상태인데요. 이 대부분 공화당이 주의회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곳입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어떤 언론 제목을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다 계획이 있었다 뭐 이런 그런 제목이었더라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폭스뉴스를 향해서요, 뭐 불쾌한 기색을 아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상태죠. 네, 국장도 최 반장이 국장 놀릴 때는 네. 별로 기분 안 나빠하시는데 안 나빠요. 뭐 저 같은 우군이 놀리면 좀 그 기분 나쁘죠. 그럴 수 충격이 있잖아요. 크죠. 그러니까 뭐 예. 외부의 적보다 예. 내부의 배신자가 더 그렇죠. 기분이 나쁘다 이런 네. 얘기가 있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폭스뉴스를 향해서 뭐 그런 감정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에 미국에서는 이 폭스뉴스가 트럼프 정부의 우군이다, 뭐 같은 편이다, 뭐 이렇게 보는 시각이 좀 있었는데, 그럼요, 물론이죠. 뭐 트럼프 네. 대통령 본인도 이 폭스뉴스에 자주 출연도 하고 또 애정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최근 대선 과정을 거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폭스뉴스에 섭섭함을 드러낸 건데요. 이 편을 들어주기는커녕 애리조나주의 이 바이든 후보 승리 예측을 뭐 언론사 중에서 가장 먼저 하는 등 오히려 바이든에게 유리한 보도를 뭐 했다라는 겁니다. 미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주변 참모들에게 최근 폭스뉴스를 혼내주고 싶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폭스뉴스와 맞붙을 온라인 언론 매체 설립을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국장이 아마 저의 괴롭힘을 좀 그리워할 때도 있을 걸로 저는 그래요? 생각을 네, 하고 무슨 일 있습니다. 있어요? 아니요, 뭐 그리워하지 그래요? 않을까요? 좀 알았어요. 하다가 안 네. 하면 그러니까. 네. 네, 일단 이 트럼프 대통령은요, 이 최근 이 트위터에 이 폭스뉴스에 대한 불만을 또 여러 차례 실제로 또 맞아요. 표출을 하기도 했습니다. 맞아요. 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 폭스뉴스에 대해서 폭스뉴스의 낮 시간대 시청률이 완전히 무너졌다. 이 주말 낮 시간대는 더 나쁘다. 이걸 지켜보게 돼 아주 슬프지만 그들은 무엇이 자신을 성공하게 했고 무엇이 거기까지 가게 했는지 잊어버렸다. 자, 그들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잊은 것이다라고 이렇게 적은 겁니다. 자, 그러면서 2016년 대선과 2020년 대선의 가장 큰 차이는 폭스뉴스였다라고도 했는데요. 이 대선 패배에 이 폭스뉴스의 책임도 있다는 의미로 좀 해석이 되는 대목입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대선 당일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도 이 폭스뉴스는 많이 바뀌었다. 자, 누군가 지금과 4년 전에 가장 큰 차이가 뭐냐고 해서 나는 폭스뉴스라고 했다라면서 노골적으로 또 불만을 드러낸 바도 있습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선거 불복을 이어가고 있는데 그 지지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일 워싱턴에서요, 뭐 많이 모여가지고 대규모 시위를 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자들이 워싱턴 DC에서 대규모 집회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누가 100만 명 얘기하던데. 네, 그렇습니다. 예. 본인들은 뭐 지금 뭐 100만 명이 모일 것이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얼마나 모일지는 네. 내일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이 미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각종 단체들이 연합을 해서 내일 수도 워싱턴 DC에서 이 대규모로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집회를 갖는다는 겁니다. 이번 집회에는요, 극우 성향 단체 그리고 뭐 백인 우월주의 집단 등도 참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내일 뭐 정치 부회는 없지만요, 한번 챙겨봐요, 그냥 집에서 편하게 집에서. CNN 네. 보면서. 알겠습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 측이 지금 선거 부정을 주장하면서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이제 소송전도 하고 있고요, 또 증거 수집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정작 미국의 선거와 안보 관련 기관들은요, 부정 선거 증거가 없다라는 그런 입장의 그런 내용의 성명을 낸 상태죠. 네, 그렇습니다. 미국 국토안보부의 사이버 안보 기간시설 안보국과 선거 기간시설 정부 조정위원회 등이 공동으로 성명을 냈는데요. 이들은 성명에서 현재 미국 전역에서 선거 관계자들이 최종 결과에 앞서서 선거 전 과정을 재검토하고 재확인하고 있다면서 표가 삭제됐거나 분실됐다거나 바꿔치기 됐다거나 또는
어떤 형태로든 손상됐다는 증거는 없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11월 3일 선거는 미국 역사상 가장 안전한 선거였다. 우리는 선거의 안정성과 무결성에 대해 최고의 확신이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대규모 선거 부정이 있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과는 정반대 입장인 겁니다. 네, 앞서 이제 고 반장이 발제 때도 설명했지만요.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불복 주장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참모들이 전혀 협조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바이든 당선인의 정권 인수 작업에 상당 부분 차질이 예상되고 있죠. 네, 바이든 당선인 측은 이 차기 정부의 주요 직책 인선부터 해서 각종 정치 구상까지 정권 인수 업무에 본격 착수를 한 상황입니다. 트럼프 정부가 여전히 바이든 당선인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서 이 현 정부 차원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건데요. 백악관이 정부 부처와 각 기관의 고위 관료들에게 바이든 인수에 협조하지 말라라고 지시를 했다는 보도까지 나온 상태입니다. 바이든 당선인이 유럽 주요 동맹국에 이어서 어제 우리나라를 포함해 아시아 동맹국들과도 이제 정상 통화를 했잖아요. 원래 이 통화를 위한 통역 업무도 미국 국무부에서 지원을 해줘야 하는데 바이든 당선인 측은 통역 지원은 물론 통화 보안 지원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네. 자, 그나저나 이제 국가안보 현안 정보 보고를 받지 못하는 건 문제 아니에요? 네, 이 바이든 당선인이 트럼프 정부로부터 정식 당선인 대우를 받지 못하면서 국가정보국의 국가안보 현안 보고도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입니다. 자, 예를 들고 민주당은 물론이고 공화당 내부에서도 좀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이 국가안보의 연속성 등을 위해서 안보 보고는 미뤄져야 한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자, 공화당의 상원 2인자인 존 튠 원내 총무는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불복 주장을 옹호하면서도 이 모든 긴급 사태에 대비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한다며 바이든에게 안보 보고를 해야 한다라고 말한 겁니다. 제임스 랭크포드 상원 의원은 이 바이든에게 보고를 해야 하고 만약 하지 않는다면 내가 직접 개입하겠다라고도 했습니다. 대선이 끝났는데 미국의 혼란이 이어지고 있네요. 당분간 이런 상황이 계속될 가능성 높아 보이고요. 자, 미국을 방문했던 강경화 장관이 어제 귀국했죠, 조 반장. 네, 그렇습니다. 강경화 장관은 귀국 후 기자들과 만나서 바이든 당선인 측 인사들과 만남에 대해 설명을 했는데요. 강 장관은 현재 인수위원회가 꾸려지는 상황에서 이번에 만난 인사들이 앞으로 새 행정부가 출범하면 중요한 역할을 하실 분들 같다면서 그분들이 궁금한 점을 잘 설명해주고 한미 동맹의 더 굳건한 발전을 위해 계속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렸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자, 어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바이든 당선인과 통화를 했고 또 유럽의 많은 정상들이 이제 바이든 당선인과 통화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중국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라든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아무 소식이 없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조금 전에 최 반장 중국 외교부가 입장을 내놓은 게 있다고요? 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문재인 대통령과 이제 스가 총리 같은 경우에는 직접 통화도 했었잖아요. 하지만 네. 중국은 지금까지 시진핑 주석 명의의 축하 메시지도 나오지 않았었는데 오늘 처음으로 중국이 이 조 바이든 당선인에게 축하한다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가진 이 정례 브리핑에 따르면 이 미국 대선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응을 주목하고 있다. 자, 우리는 미국 인민의 선택을 존중하며 바이든 선생과 해리스 여사에게 축하를 표한다라고 했는데 직접적으로 당선인이라는 호칭을 쓴 게 아니고요. 이게 선생이라는 영어로 치면 미스터라고 번역할 수 있는 이런 호칭을 썼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불복 의사까지 밝히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좀 염두에 두는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 앞서 제가 이제 오프닝 때 이제 민주당 김진표 의원 등 일본을 방문 중인 여야 의원 7명이 스가 일본 총리와 면담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만났다고 합니다. 이제 그 스가 총리의 관저를 찾아가서 면담을 했다고 하고요. 스가 총리가 그 한국 국회의원 만난 건 이번이 처음이죠. 저희가 박지원 국정원장이 스가 총리와 면담한 내용은 저희가 속보로 다뤘었잖아요. 그 사흘 만에 이제 우리 이제 국회의원들하고 만남을 가졌기 때문에 일단은 외부적으로는 뭔가 이제 한일 관계 개선에 뭔가 좀 전기가 마련되는 거 아니냐 이런 좀 예상은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제 두 나라 사이에 풀어야 할 이슈가 너무 많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이슈고요. 참, 고 반장. 그 미국 대선 관련해서 속보가 또 하나 들어온 게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아직도 지금 개표가 진행 중인 아직도 진행 중이에요? 있습니다.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이 언론들마다 지금 확보한 선거인단을 놓고도 숫자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니까 매직 넘버는 넘었지만 숫자는 아직 확정이 안 된 거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항상 지난주에 이제 CNN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CNN 기준으로 저희가 지난주에 이 바이든 당선인이 279명 이 선거인단을 확보했다 말씀드렸는데 여기에는 애리조나 선거인단 11명이 빠져 있었던 수치였습니다. 그런데 그렇죠. 오늘 애리조나도 바이든 당선인의 승리가 확정됐다라는 소식이 들어와서 현재까지 CNN 기준으로는 바이든 당선인이 290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한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폭스뉴스가 처음에 애리조나를 이제 바이든 승리로 선언을 했고 그 다음에
AP통신이라든지 뉴욕타임스가 따라왔잖아요. 예. CNN은 이제 포함을 안 시켰는데 결과론적으로 맞았네요. 그렇죠? 네, 애리조나가 아시다시피 공화당 아성이잖아요. 맞아요. 70년 만에 민주당 후보가 이긴 게 70년 만에 두 번째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때 우리가 맥케인 얘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예. 네, 좋아요. 시간만 있으면 더 하겠지만 시간이 없습니다. 여기서 끝낼게요. 자, 오늘 기사 제목은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트럼프 부정선거 주장, 바이든 국가안보 보고도 못 받아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고른 한 컷은 전태일 50주기 군진투성이 얼굴 우리의 노동 현실입니다. 오늘은 전태일 열사 50주기죠. 그런데 이 50년의 간극을 무색하게 만드는 사진 한 장이 공개됐습니다. 현대차 전주 공장에서 일하는 외주업체 소속 노동자의 얼굴인데요. 분진이 많이 날려 방진 마스크를 써도 이렇게 코와 입 주변이 새까맣습니다. 이들은 회사가 얼마 전부터 부실한 방진 마스크를 제공해 교체를 요구했지만 외면당했다고 호소했는데요. 공장 측은 이제서야 품질 차이가 없었다. 기존 마스크를 다시 제공하고 있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전태일 열사의 희생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실은 노동자 권리 증진에 인색하다는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죠. 우리 모두는 고용 형태를 불문하고 인간답게 일할 권리가 있습니다. 오늘 정치부에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아유 일주일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고 반장은 내일 그 트럼프 집회 꼭 봐요. 가라고요? 월요일날 발제해야지. 가지 못하지. 보라고요 그냥.